새쌍둥이가 살아있다고? 내 손으로 다시 없애주마. 병원 이사장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액자, 그 위로 떨어지는 세 개의 반짝이는 나비 펜던트 조각, 정적을 깨고 울리는 비명소리. 안 돼. 이럴 순 없어. 70대 여성의 두 손이 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핏방울이 떨어지고 병원 원장 가운의 가슴 명찰엔 한세연 병원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다. 그때 병원 이사장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30명이 넘는 이사진이 우르르 들이닥친다. 병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까 비명소리가. 한세연 병원장의 얼굴은 창백하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공포에 질린 표정.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액자 조각들과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다. 48년 만에 모두 돌아왔어. 병원 이사진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진다. 누군가 바닥에 펜던트 조각을 집으려 하자 한세연은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른다. 만지지 마. 놀란 이사진들은 뒤로 물러선다. 한세연의 오른손에는 이미 3개의 나비 펜던트 조각이 쥐어져 있고 왼손으론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움켜쥔다. 너무도 단단히 쥐어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흐른다. 모두 나가요. 지금 당장. 어느새 병원 복도는 수많은 의료진과 간호사 그리고 경비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3명의 여의사가 걸어온다. 누가 봐도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와 체형,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세 여성. 한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내 딸들. 그 순간 한세연 병원장은 쓰러져 바닥에 고꾸라진다. 병원 이사장이자 한세연의 남편인 정도윤이 황급히 뛰어와 아내를 부둥켜 안는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새 여의사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도 창백해진다.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충격적인 사건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48년 동안 숨겨져 온 의료재단의 가장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 자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48년의 비밀과 가족의 재회 그리고 용서와 치유의 이야기를 매일 새롭게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공개될 세 자매의 충격적인 재회 장면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세연 여사라면 48년 전에 자신의 아이들을 포기했던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48시간 전 서울 강남의 번화가 정상병원은 금빛 간판이 빛나는 최고급 의료시설이다. 3대째 이어져 온 이 병원은 재벌들과 유명 인사들만 다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응급의학과 송지혜 과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환자 차트를 검토하며 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4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렵한 움직임과 예리한 눈빛은 그녀가 이 병원 최고의 의사임을 증명했다. 과장님,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대피 중이에요.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지혜는 즉시 응급 프로토콜을 가동시켰다. 모든 중환자실 환자부터 이동시켜 산소통은 즉시 안전지대로. 인공호흡기 달린 환자들 먼저야. 송지혜의 명령은 정확했고 간호사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병원 내 모든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5층 성형외과에서 한 여의사가 환자를 직접 부축해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김미래,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정상병원 성형외과의 에이스로 불리는 의사. 그녀 역시 48배 나이였지만 자신이 개발한 안티에이징 시술 덕분에 10살은 어려 보였다. 이쪽으로. 환자분 상태는 어떠세요? 송지혜가 김미래에게 다가가 물었다. 수술 직후라 마취해서 덜 깼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두 여의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둘을 스쳤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 하지만 그들은 그 감각을 무시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데 집중했다. 같은 시간 병원 지하 1층 법의학과 실험실에서는 박서진 박사가 조용히 시신을 부검하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과 경보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중을 잃지 않았다. 박사님, 화재입니다.
대피하셔야 해요. 실험실 문이 열리며 경비원이 소리쳤다. 이 시신도 이동해야겠네요. 도와주시겠어요? 박서진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법의학자로서 죽음을 다루는데 익숙했고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했다. 세 여의사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대피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1층 로비에서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송지혜, 김미래, 박서진. 세 여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누가 봐도 그들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이게 무슨... 송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된 거죠? 이런 우연이. 김미래도 놀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박서진은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살폈다. 법의학자답게 가장 먼저 과학적 추론을 했다. 우리 혹시 친척 관계인가요? 그 순간 그들 뒤로 병원 복도를 걸어오는 한 노인, 정상의료재단 이사장 정도윤이었다. 그는 새 여의사가 나란히 선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렸다. 이럴 수가. 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재빨리 비서를 불러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리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새 여의사는 여전히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저기요,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송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김미래가 말을 이으려던 그 순간 병원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은 각자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화재는... 새 여의사는 이상한 기분을 뒤로하고 각자의 부서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병원장실. 한세연 병원장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새 여의사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갓난아기 3명이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 정도윤 이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신이 한 짓을 봤소. 한세연이 돌아섰다. 무슨 말씀이신지. 48년 전에 그 일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 내가 얼마나 경고했소? 그 아이들을 멀리 보내라고. 정도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난 그저 내 병원에서 그 애들을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요. 당신의 지위도 우리. 다음 날 아침 정상병원은 화재 이후 소독 작업으로 분주했다. 송지혜 과장은 밤새 병원에 남아 환자들을 돌봤다. 과장님,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잖아요. 좀 쉬셔야. 송지혜는 간호사의 걱정을 미소로 답했다. 환자가 위급할 때 의사가 쉴 순 없죠. 그녀는 환자 차트를 넘겼지만 마음은 어제 만난 두 여의사에게 가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송지혜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8살 때 양부모님께 들었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다. 출생증명서도 친부모에 관한 기록도 전무했다. 그때 응급실로 한 노인이 실려왔다. 급성 심근경색 증세, 맥박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혈압 9060,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송지혜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환자의 옷을 열자 목에서 작은 펜던트가 반짝였다. 나비 모양의 펜던트, 그것도 반쪽짜리. 송지혜는 심장 마사지를 계속하면서도 그 펜던트를 놓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목에 걸고 다녔던 펜던트와 똑같았다. 과장님, 환자 안정됐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송지혜는 현실로 돌아왔다.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당신 눈이 그 아이와 똑같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나비를 따라가면 가족을.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송지혜는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다. 양부모님이 그녀를 입양했을 때 함께 있었다는 나비 모양 펜던트의 반쪽이었다. 같은 시간 성형외과에서는 김미래 과장이 VIP 환자의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늘 완벽주의자였다. 미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명성을 떨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어떤 사명감 때문이었다. 수술실에 들어서자
환자의 목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나비 모양 펜던트, 그것도 반쪽짜리. 김미래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도 똑같은 펜던트의 반쪽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환자의 목소리에 김미래는 정신을 차렸다. 수술이 끝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실례지만 목에 걸고 계신 펜던트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요? 한 달 전에 경매에서 구입했어요. 희귀한 골동품이라고 하더군요. 나비 3마리가 하나로 연결된 디자인이. 3마리라고요? 네. 원래는 3조각인데 저는 한 조각만 구했어요. 판매자가 나머지 2조각은 이미 팔렸다고 하더군요. 김미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의 펜던트가 원래는 3조각이었다니. 병원 지하 법의학실, 박서진 박사는 화재로 사망한 청소부를 부검하고 있었다. 사인은 명백한 일산화탄소 중독이네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부검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시신의 손에 쥐어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나비 모양 펜던트의 반쪽. 박서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도 동일한 펜던트의 반쪽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건 증거물 해시태그 4721로 기록한다. 화재 희생자 소지품 나비 모양 펜던트 조각. 그녀는 펜던트를 증거봉투에 넣고 서랍에서 자신의 펜던트를 꺼내 비교했다. 2조각은 완벽하게 맞물릴 것 같은 모양이었다. 병원장실. 한세연 병원장은 창가에 서서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를 열자 3개의 매듭진 탯줄이 나타났다. 48년 전 새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잘라 보관해 둔 것이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장 장미숙이 들어왔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어제 그 일 이후로 한세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숙아, 48년 동안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 상황에서. 하지만 내 아이들을, 내 피와 살을, 그들이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이건 운명이에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장미숙의 말에 한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도윤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한세연은 창가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병원 로비로 들어서는 3 여의사를 볼 수 있었다. 각자 다른 목적으로 모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듯했다. 내 딸들. 한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8년간의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다. 병원 로비. 송지혜는 환자 보호자와 상담을 마치고 카페로 향하던 중 김미래와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어제 화재 때 만났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어제부터 궁금한 게 있어서. 김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박서진이 로비를 지나고 있었다. 저기요. 송지혜가 손을 흔들었다. 박서진은 평소라면 거절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이 2 사람에게는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잠깐이라면. 3 여의사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눈 모양, 코 모양, 입술 라인까지 놀랍도록 유사했다. 송지혜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에서 펜던트를 꺼냈다. 혹시 이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나비 모양 펜던트의 조각. 김미래와 박서진의 눈이 커졌다. 2 사람도 각자의 펜던트 조각을 꺼냈다. 3개의 펜던트 조각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송지혜는 천천히 3 조각을 모았다. 조심스럽게 맞추자 완벽한 나비 모양의 펜던트가 완성됐다. 우리 혹시. 송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매인 걸까요? 그 순간 병원 창가에 서 있던 한세연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깨졌다. 3 여의사는 놀라 창가를 올려다봤고 한세연과 눈이 마주쳤다. 한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속삭임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만 3 자매의 가슴에는 이상한 울림이 퍼져나갔다. 마치 48년간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해낸 것처럼. 3개의 나비 펜던트 조각이 모여 완성된 순간 병원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응급 코드 블루. 중환자실 환자 심정지. 모든 의료진 긴급 출동. 송지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나갔다. 중환자실로 도착한 그녀는 환자를 확인하고
얼어붙었다. 어제 그녀에게 나비 펜던트를 보여준 노인 환자였다. 환자 상태는 갑자기 심박수가 불규칙해지더니 심정지 발생했습니다. CPR 시행한 지 3분 경과했습니다. 송지혜는 즉시 응급 처치를 시작했다. 8분간의 사투 끝에 노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안정을 찾은 노인의 병상 옆 테이블에는 세 자매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노트가 놓여 있었다. 송지혜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48년 전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다. 정상병원 대형 화재로 11명 사망, 신생아 3명 실종. 송지혜의 손이 떨렸다. 노트를 더 넘기려는 순간 정현우 부원장이 그녀의 어깨를 탁 쳤다. 그건 환자의 사적인 물건이야. 건드리면 안 되지. 회의실에서 정현우 부원장이 화재 사고 관련 보고를 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화재 발생 지점이 보안구역이었다는 겁니다. 48년 전 병원 문서 보관소였죠. 송지혜, 김미래, 박서진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48년 전 그들 모두의 나이와 일치하는 숫자였다. 더 특이한 건 화재 직전 누군가 문서보관소에 침입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CCTV에 포착된 용의자는 정현우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려는 순간 정도윤 이사장이 들어와 회의를 중단시켰다. 미안하지만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사들이 떠나자 정도윤은 정현우에게 속삭였다. CCTV 영상은 폐기했나? 네, 아버지.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그 세 여의사 떨어뜨려 놓아야 해. 법의학실에서 박서진은 화재 희생자의 부검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모든 펜던트 관련 증거는 즉시 정도윤 이사장에게 전달할 것. 박서진은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찍고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보안팀장이 들어왔다. 박서진 박사님, 화재 관련 증거물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지시입니다. 박서진은 빈 증거 봉투를 내밀었다. 아직 분류 중이라 정확한 목록은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나가자 그녀는 송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펜던트를 지키세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 중입니다. 성형외과에서 김미래는 갑자기 들어온 한세연 병원장을 맞이했다. 시술은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한세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당신의 펜던트에 관한 이야기예요. 김미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걸 어떻게 해? 시간이 없어요. 들어요. 당신과 송지혜, 박서진은 위험해요. 정도윤이 당신들을 찾고 있어요. 저희가 왜 위험한가요? 한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잘못한 건 당신들이 아니라 나야. 48년 전 내가. 그때 갑자기 응급 호출 사이렌이 울렸다. 성형외과 김미래 과장님,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3층으로 와주세요. 한세연은 서둘러 김미래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밤 11시 병원 뒤 정원에서 만나요. 세 사람 다 와야 해요. 모든 걸 말해줄게요. 3층에 도착한 김미래는 혼란스러웠다. 그곳에는 아무런 응급 상황도 없었다. 응급 호출이 있었는데. 아니요, 과장님. 여기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간호사의 말에 김미래는 등골이 오싹했다. 누군가 그녀를 일부러 한세연에게서 떼어놓은 것이다. 중환자실에서 송지혜는 노인 환자의 노트를 다시 살펴보았다. 노트 안에는 48년 전부터 현재까지 세 여자아이를 찾기 위한 기록이 빼곡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 장의 입양 서류 사본이 붙어 있었다. 송지혜, 김미래, 박서진, 세 사람의 입양 날짜는 모두 같았다. 48년 전 7월 7일. 그리고 그 아래에 충격적인 메모가 있었다. 새쌍둥이의 어머니는 한세연, 아버지는 정도윤. 그때 노인이 깨어났다. 드디어 찾았구나. 할머니, 저희를 아세요? 난 최혜진. 48년 전 너희를 세상에 데려온 간호사야. 너희 엄마 한세연의 친구지. 송지혜는 숨을 들이켰다. 그럼 우리는 정말. 그래, 새쌍둥이야. 하지만 너희 아버지 정도윤은 너희를 원치 않았어. 당시 그는 이미 아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병원 화재를 일으켜 너희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지.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정도윤이 병에 걸렸어. 시간이 얼마 없지.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들 정현우에게 남기려 하고 있어. 하지만 너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최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오늘 밤 한세연을 만나 그녀가 모든 것을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병원장실에서 한세연은 오래된 사진첩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새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 문이 열리고 정도윤이 들어왔다. 무슨 짓을 한 거요? 그 아이들에게 접촉했다면서? 한세연은 사진첩을 재빨리 숨겼다. 그들은 우리 딸들이에요. 48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 진실을 알려줘야. 미쳤소? 지금 정현우가 병원 인수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나타나면 모든 게 망가져. 그래서 화재를 일으킨 거예요? 기록을 없애려고? 정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최혜진인가?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몰랐죠? 그녀는 모든 걸 기록해뒀어요. 정도윤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당신도 공범이요.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함께야. 더는 두렵지 않아요. 내 딸들을 48년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왔어요. 오늘 밤까지만 기다릴 테니 그 아이들을 설득해 떠나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병원 복도에서 정현우는 보안팀장에게 지시했다. 오늘 밤 11시 병원 뒤 정원을 감시해. 누가 오든 무슨 일이 있든 사진을 찍어. 그리고 그 세 여의사 내일부터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해. 정현우는 주머니에서 세 장의 사진을 꺼냈다. 송지혜, 김미래, 박서진, 그리고 그 사진들을 천천히 찢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있던 한세연이 새 여의사에게 말했다. 난 너희 어머니란다. 송지혜가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최혜진 할머니 노트에서 봤어요. 1977년 정도윤과 사랑에 빠졌지만 그는 이미 결혼했어. 새쌍둥이를 임신하자 아내가 재산을 빼앗겠다 협박했고 정도윤은 아이들을 없애기로 했어. 상자에서 3개의 탯줄 매듭을 꺼냈다. 화재를 일으켜 아기들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지만 혜진과 함께 너희를 각각 다른 고아원으로 보냈어. 왜 우리 모두 의사가 됐죠? 김미래가 물었다. 우리가 너희 학비를 몰래 지원했어. 박서진이 펜던트를 꺼냈다. 하나의 펜던트를 3조각으로 나눴어. 너희가 서로 찾길 바라며. 왜 지금 찾으셨나요? 정도윤이 말기암이야. 정현우에게 병원을 남기려 하는데 갑자기 정원 조명이 켜지고 정현우와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다. 감동적인 가족 재회네요. 한세연이 외쳤다. 이미 늦었어. 변호사와 모든 사실 공증했어.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다. 중환자실 화재 발생. 세 자매는 달려갔다. 정현우는 소리쳤다. 그들을 놓치지 마. 마이너스.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최혜진의 병상 주변만 불이 있었다. 최혜진 환자는 어디 계세요? 방금 누군가 데려갔어요. 김미래는 주차장에서 휠체어에 노인을 태운 2 남자를 발견했다. 거기서요. 정도윤의 주치의 김영철이 말했다. 이사장님 지시입니다. 최혜진이 희미하게 말했다. 지하 3층 금고, 출생 기록과 DNA 검사 결과, 정도윤의 친자라는 증거. 김미래가 전화를 꺼내자 뒤에서 충격이 왔다. 쓰러지며 정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날 거야. 마이너스. 지하 3층에서 송지혜와 박서진은 금고실에서 정현우를 발견했다. 그 파일들을 내려놓으세요. 이것만 없어지면 당신들은 그저 닮은 의사들일 뿐이에요. 김미래가 피를 흘리며 나타났다. 그가 날 공격했어. 박서진이 정현우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송지혜는 파일을 모았다. 한세영과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정현우를 데려갔다. 송지혜가 파일을 살펴보다 충격에 빠졌다. 이건 정도윤 이사장님의 유언장이에요. 한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는 모든 걸 너희에게 남기기로 했단다.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48년의 비밀이 풀렸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었고 그들이 만나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남아있었다. 송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 김미래와 박서진이 가져온 2 조각의 나비, 펜던트와 자신의 것이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3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추자 마치 퍼즐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수십 년간 각자가 간직했던 조각들이 하나의 온전한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김미래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우연이 아니에요. 박서진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셋 DNA 검사 결과예요. 송지혜와 김미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서진은 서류를 펼치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치율 99.9998%. 우리는 새쌍둥이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세 여자.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동질감이 이제야 설명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 그것은 피의 끌림이었습니다. 송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모두 다른 가정에서 자랐는데 48년 전 정상병원에서의 화재 사건을 조사해봤어요. 박서진이 태블릿을 꺼내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새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화재로 기록이 대부분 소실됐죠. 아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실시켰다고 봐야 해요. 김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린 누구죠? 우리 부모님은 누구고?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간호부장 장미숙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지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정도윤 이사장님이 이사회 회의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세 자매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무언가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이미 최고 경계 상태였습니다. 정상의료재단의 수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송지혜는 본능적으로 응급실로 뛰어갔고 김미래와 박서진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송지혜가 응급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대뇌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때 한세연 병원장이 응급실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 달리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내 남편이에요. 한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송지혜, 김미래, 박서진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세 자매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 그녀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당신들이, 한세연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정도윤은 집중치료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병원을 뒤흔들었습니다. 한세연 병원장이 갑자기 송지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지혜 선생. 한세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송지혜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자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송지혜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젊은 응급의학과 과장이 갑자기 병원장 자리를 제안받다니. 왜 저에게 이런? 한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현우가 분노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병원장 자리를 이 여자에게 주신다고요? 정현우의 손에는 같은 서류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한세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이야, 현우야. 거짓말 마세요. 정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틈을 타서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이건 배신이에요. 송지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송지혜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요. 한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권리예요. 권리라고요? 송지혜가 되물었습니다. 정현우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여자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세요. 왜 갑자기 낯선 여자에게 병원을 물려주려는 건지. 한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현우가 위협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해드릴까요? 어머니의 더러운 과거 비밀을요? 한세연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만. 바로 그때 김미래와 박서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장미숙 간호부장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병원장님 부르신다고 해서요. 김미래가 말했습니다. 한세연은 심호흡을 한 후 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 분을 한자리에서 만나니 한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8년 만이네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현우는 비웃음을 지었고 장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송지혜가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한세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새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1977년 4월 17일 정상병원에서 태어난 새쌍둥이예요. 한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병원에 화재가 났고 아기들은 서로 다른 곳으로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미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맞아요. 한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현우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당신들의 어머니예요. 이 병원장님이 그리고 당신들의 아버지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정도윤 이사장님이시고요. 세 여자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송지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박서진이 차갑게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세연은 천천히 일어나 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48년간의 슬픔과 비밀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할게요. 한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어요. 정현우는 분노에 찬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이미 병원 이사회 비상 연락망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길 순 없다. 절대로. 병원장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내의 긴장감은 그 어떤 빛도 꿰뚫지 못할 만큼 짙었습니다. 한세연은 천천히 책상 뒤에서 나와 새 딸 앞에 섰습니다. 정현우는 문가에 기대어 서서 비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48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세연의 목소리는 오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그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나는 25살의 평범한 간호사였어요. 송지혜, 김미래, 박서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새 쌍둥이의 눈빛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간절한 진실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윤 선생님은 당시 신진 의사였고 병원장의 아들이었죠. 우린 사랑에 빠졌어요. 한세연은 창가로 걸어가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미 재벌가 딸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도윤의 아버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나를 불러 1,000만 원을 주며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1977년 그 돈은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죠. 송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한세연이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정도윤의 약혼녀였던 여자가 찾아왔어요. 정현우의 어머니죠. 정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의 일부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완전한 진실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협했어요. 만약 내가 아이를 낳으면 병원의 모든 지분을 가져가겠다고.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 정상병원의 최대 채권자였으니까요. 한세연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개의 작은 매듭,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 매듭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새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무 약했어요. 출산 후 대출혈로 거의 죽을 뻔했죠. 한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깨어났을 때 정도윤은 아기들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병원 화재로. 거짓말이었군요. 박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법의학자로서의 날카로움이 빛을 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거였어요? 한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도윤의 아버지와 그의 약혼녀가 계획했어요. 병원 일부를 불태워 기록을 없애고 새 아기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 입양시켰죠. 그런데 왜 지금? 김미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찾아다녔어요. 127분간의 CCTV 공백 시간에 나는 화재 현장에서 비밀리에 빠져나와
아기들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한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세 아기는 각각 다른 곳으로 보내진 후였어요. 송지혜는 자신의 목에 걸린 나비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그럼 이 펜던트는 내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세 조각으로 나눠각 아기의 이불에 숨겨뒀죠. 언젠가 세 조각이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장미숙 간호부장이 조용히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48년 전 그날 밤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세연이 계속했습니다. 정도윤과 결혼했어요. 그가 내 아이들을 찾는데 도움을 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계속 미뤘고 결국 정현우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야 내가 병원의 실권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정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은 거군요. 그리고 이제는 이 여자들을 데려와 내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한세연은 그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난 항상 너를 내 아들로 생각했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내게 한 일은. 거짓말 마세요. 정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아버지를 유혹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장미숙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모든 것을 보았어요. 한세연 선생님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송지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48년 동안 우리를 찾고 계셨다는 거죠? 한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너희 모두가 의사가 되어 있더구나. 내 피를 이어받은 걸까? 그녀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근데 왜 바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김미래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웠어요. 한세연이 인정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할까봐, 버린 어미라고 미워할까봐. 박서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모두가 의사가 됐죠? 우연인가요? 한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비밀리에 너희를 지켜봤어. 송지혜가 의대에 진학했을 때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냈지. 김미래가 성형외과를 선택했을 때 해외 연수 기회를 마련해줬고, 박서진이 법의학에 어려움을 겪을 때 뒤에서 도왔어. 세 자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이 병원에 오게 된 것도? 송지혜가 물었습니다. 한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도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나는 너희를 한자리에 모으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장미숙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병원장님, 정도윤 이사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당신을 찾으세요. 한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셔야죠. 송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한세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세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어미가 그래도 너희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8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뒤바뀐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김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매야. 송지혜가 마무리했습니다. 박서진은 여전히 냉정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현우는 방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이사회 비상회의를 소집해. 이 병원의 소유권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어. 그의 눈빛에는 무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그의 유산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막 나타난 세 자매에게는 더더욱. 정상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도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와 여러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세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들 좀 봐. 정현우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김영철 주치의에게 말했습니다. 48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여자가
이제 와서 진심인 척하다니. 김영철은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76세의 그는 정상병원의 가장 오래된 의사였고 정도윤 가족의 주치의였습니다. 현우 씨, 가끔은 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때가 있지요. 정현우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복잡하다고요? 그녀는 내 아버지를 꼬드겨 결혼했고 내 어머니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딸들을 불러들여 병원까지 빼앗으려 해요. 김영철은 말없이 정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한세연은 정도윤의 귓가에 마지막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나오자 송지혜, 김미래, 박서진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세 자매는 아직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묘한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떠세요? 송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지 않아요.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 말에 정현우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유 원장에 대해서. 한세연이 날카롭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 그런 얘기를 할 때니? 물론이죠. 정현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유 원장을 다시 작성하게 하려는 거죠? 이 여자들을 넣어서. 한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정현우의 의심을 확증시켰습니다. 그때 병원 법무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30분 후 대회의실에서요. 한세연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누가 소집했지? 정현우 부원장님이십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현우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좋겠죠? 이사회에서 다 같이 논의해 봅시다. 어머니의 오랜 비밀과 새로운 상속자들에 대해서요. 대회의실은 이미 이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명의 이사 중 12명이 참석했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세연이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세 자매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현우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병원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크린을 켜고 문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3개월 전 아버지 정도윤 이사장님이 수정하신 유언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병원 지분 70%를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저는 이사장님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적어도 어제까지는요. 정현우는 세 자매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3명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사장님과 병원장님의 친자라고 하네요. 이사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세 자매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버지의 지분 70%는 4명의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즉 각각 17.5%씩이죠. 정현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병원장님의 지분 30%입니다. 이 지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병원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한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지분의 행방을 걱정할 필요 없어. 현우야. 난 내 지분을 가족에게 나눌 생각이 없으니까.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현우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세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지분 30%는 이미 헌납되었어. 정상병원 의료장학재단에.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유산이에요. 그때 김영철 주치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30%의 병원 지분은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한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철 선생, 48년 전 김영철이 계속했습니다. 한세연 선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새 쌍둥이를 출산한 직후였죠. 그녀는 저에게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대가로 병원 지분 30%를 제게 넘겼죠. 송지혜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한세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난 필사적이었어. 영철 선생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 김영철이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1977년에 작성된 지분 양도 계약서죠. 합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정현우가 그 문서를 낚아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 아버지도 서명했다. 현우야. 한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야.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현우는 좌절감에 문서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럼 결국 이 병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죠? 김영철이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 결정이 되겠군요. 모두가 숨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지분 30%와 정도윤 이사장의 지분 70% 중 네 자녀에게 각각 돌아갈 17.5%. 결국 누가 이 병원을 이끌게 될지는 제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서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김영철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병원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문 앞에서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8년 전 한 약속을 했습니다. 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멀리서 지켜보겠다고. 그는 세 자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부장 장미숙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정도윤 이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정현우는 충격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세 자매는 복잡한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숙여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상병원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입니다. 정현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며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실행해. 지금 당장. 정도윤의 장례식이 끝난 날 하늘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상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검은 우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세연은 남편의 영정 앞에 마지막 국화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송지혜, 김미래, 박서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48년 동안 미워했어요. 한세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내 아이들을 빼앗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그도 피해자였어요. 자신의 아버지와 약혼녀에게 속았던. 송지혜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작은 위로였지만 48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모녀 간의 진정한 접촉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건너편 정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이 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확실합니까? 정현우가 물었습니다. 네, 부원장님. 모두 확인했습니다. 김영철 박사가 가지고 있던 30% 지분 증서는 위조되었습니다. 48년 전 문서가 맞지만 정도윤 이사장의 서명이 가짜입니다. 정현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정상병원 대회의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사진뿐 아니라 주요 의사들과 행정 책임자들까지 자리했습니다. 정현우가 단상에 올랐을 때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정현우가 말했습니다. 김영철 박사가 제시한 지분 증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의 감정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영철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한세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즉 30% 지분은 여전히 정도윤 이사장님의 것이고 이제 그분의 유언에 따라 네 자녀에게 나뉘어야 합니다. 정현우가 계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27.5%의 지분을 갖게 되어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때 박서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의학자로서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 문서를 살펴봐도 될까요? 정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서진은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히 문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정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흥미롭군요. 48년 된 문서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건 매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에요. 박서진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이 감정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예요. 박정훈, 당신의 대학 동창이죠? 정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법의학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박서진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박정훈의 감정 결과 중 17건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어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전문가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정현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김영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실 전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왔죠.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원본 문서의 공증 사본입니다. 48년 동안 은행 금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또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도윤 이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한 확인서입니다. 48년 전 자신의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내용이죠. 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어. 언제 그런 걸 쓰셨단 말이야. 127분 동안이었지. 한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 있는 동안 도윤은 잠시 의식을 되찾았어.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해냈지. 48년 전의 진실을. 정현우는 문서들을 와락 쥐고 찢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태식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정현우 씨 체포하겠습니다. 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요. 경찰관들이 정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내가 이 병원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들이 다 빼앗아가다니. 경찰관들이 그를 밖으로 데려가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후 정상병원은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김영철의 지분 30%와 세 자매가 각각 가진 17.5%의 지분을 합쳐 그들은 병원의 새로운 경영진이 되었습니다. 정현우는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17.5% 지분은 법원에 의해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비추는 정상병원 옥상 정원에서 한세연은 세 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48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에요. 한세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세 개의 작은 매듭, 새 쌍둥이의 탯줄 매듭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 난 각자의 탯줄을 매듭지어 보관했어. 언젠가 너희를 다시 만날 때를 위해. 송지혜, 김미래, 박서진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진이 평소와 달리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48년 동안요? 한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이 상자를 열고 너희를 생각했단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행복한지. 김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48년이라는 시간은.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송지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겠죠. 박서진은 여전히 냉정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어요. 어머니, 그 말에 한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어머니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김영철과 장미숙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졌군요. 장미숙이 말했습니다. 48년의 기다림이.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는 모양이요. 정상병원은 이제 정상가족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세 자매의 공동 리더십 아래 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송지혜의 따뜻함, 김미래의 섬세함, 박서진의 정확함이 조화를 이루며
병원을 이끌어갔습니다. 한세연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명예 이사장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그동안 미뤄왔던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한세연은 병원 뒤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세 딸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손을 맞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세연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48년 전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의 용서로 끝나길 바래요. 그 순간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겼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세 딸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